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907페이지. 자, 이제 대한민국의 수립 가보도록 합시다. 자, 대한민국 수립에서 자, 이제 미국이 지금 자화합작위원회가 계속 자화합작위원회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계속 결렬이 되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한국의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자. 그래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우리는 결정 못하겠으니까 니들이 결정을 해주던지. 이렇게 이제 넘긴 거지. 유엔에 넘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때 유엔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미국 밑에 산하 기관이나 비스무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이제 넘기긴 했지만 어쨌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뭐 결정이 됐냐면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이견으로 유엔에 이제 결국에는 이런 한국 문제를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유엔에 넘겼고 유엔 총회에서 결의사항이 내려오게 돼요. 자, 47년 9월에 넘겼고 48년 11월에 결정사항이 내려오는 거죠. 뭐라고 결정 내려오냐면 자,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남한과 북한하고 총선거를 해서 결국에는 정부를 수립을 해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같이 정부를 수립을 해라. 통일정부를 수립을 해라. 이렇게 결정사항이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선거를 실시해야 돼요. 선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감시를 누군가 해줘야 돼. 그래서 선거를 감시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하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을 파견을 하는데 남한에는 당연히 들어오죠. 48년 1월에. 근데 북한에서는 입국 거부. 그러니까 소련이 너네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국을 못했어요. 이해되죠? 자, 남한에는 이 사람들이 입국을 했어. 그런데 북한에는 못 들어갔어. 왜냐면 소련이 못 들어가게 해서 결국에는 못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야, 어떻게 선거를 그럼 못하게 돼? 총선거를 못하잖아. 그랬더니 유엔 소총회에서 자, 이것도 가끔 구별해요. 알죠,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구별해야 돼. 여기는 총회, 남북한 총선거. 그 다음에 유엔 소총회에서 다시 결정사항이 내려온 거예요. 자, 유엔 소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그럼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치러라. 그럼 여러분 사실 가능한 지역은 지금 임시위원단이 들어가 있는 곳이 가능하잖아요. 어디가 가능해요? 남한만 가능하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결의하게 돼요. 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 워딩은 뭐냐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투표를 해라. 선거를 해라. 이게 실제 워딩이었고 그러면 어디만 한다는? 남한만 한다는? 네, 남한만 한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즉 이승만 뜻대로 된 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된 거네. 에이, 정말 그렇게 됐네. 자,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남한만 선거를 한다는 건 결국엔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서 지금 나라를 되찾았는데 여기서 또 남북한 나눠지냐. 그러면서 이렇게 통일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김구, 김규식. 알겠죠? 김구, 김규식.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자, 김구, 김규식이 있었고 여운형, 김규식이 있었고 여운형, 안재홍이 있었어. 응? 미쳐버리겠지? 여기가 그래. 현대사가 그래. 자, 김구, 김규식은 남북협상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여운형, 김규식, 자화합작운동이 여운형, 김규식이었고 그 다음에 안재홍, 김규식이 뭐였냐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안재홍, 김규식이었어요. 잘 따라와. 알겠지? 길을 잃으면 안 돼. 어디서 길을 잃으면 헤매게 된다? 자, 어쨌든 김구, 김규식. 그래서 김구, 김규식의 제안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대로 남한만 정부를 수립하게 할 수는 없어. 북한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야, 북한, 우리 모여서 회의 좀 할래?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의 가장 우두머리는 김일성이겠죠? 형식상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 김두봉. 김두봉 어디서 본 거 기억나? 조선 독립동맹. 예난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요 두 명한테 김구, 김규식이 제의를 했어. 야, 모여서 회의 좀 할래? 그랬더니 김두봉, 김일성이 너네 둘만 오지 말고 각계각층의 대표를 싹 데려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가 된 거예요. 자,
2명이 가서 2명이랑 만나서 4명만 회의한 게 아니고 여기서 몇백 명이 같이 가서 회의를 좀 크게 한 거죠. 자, 어쨌든 김구, 김규식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 그 다음에 김일성, 김두봉이 나중에 찬성, 수락을 했다는 거, 그래서 모여서 4명의 김씨가 모여서 회의를 했네? 그렇게 된 거죠, 결론은. 자, 그래서 평양에서, 그러니까 김구, 김규식이 평양까지 간 거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908페이지 남북협상으로 38도선을 넘는 김구 나와 있어요. 여러분 되게 김구에 대한 우리가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체구가 좀 다부지고 조그말 것이다. 아니에요. 체격이 생각보다 커. 거기 보시면 좀 약간 크지 않아요, 체격이? 김구가 생각보다 요 약간 체격이 좀 크죠. 자, 어쨌든 평양에서 개최를 했고 김구, 김규식이 갔다 오게 되죠. 이제 여러 대표들과 같이 갔다 오게 되죠. 그래서 공동 성명서도 채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결의한 거야. 야, 미국과 소련 나가라. 우리가 단독 정부를, 우리가 통일 정부를 수립할 거야. 이런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게 돼요. 908페이지 사료에 나오죠.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어. 하지만 성과는 없었어. 네,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자, 김구가 또 암살을 당하죠. 김구는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서 요즘 또 다큐멘터리나 뭐 꼬꼬무 이런 데 보면 나오더라고요. 가끔 요즘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고, 이 안두희는 그러면 누가 시켜서 죽였냐? 그거를 안두희라는 사람이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거지. 뭐냐면 아, 누가 시켰을 것 같이 생각은 다 해. 누군지 알 거는 같은데 그 사람이 말을 안 했잖아. 대놓고 말을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미스테리가 돼버린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긴 알아. 누가 죽이라고 했을지 사실 뻔하거든. 근데 왜 그런 건 또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야, 누가 시켰지? 이거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이게 미스테리가 돼버린 거야. 약간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안두희가 끝까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안두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그러면 사람을 죽였고 김구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이제 나중에 사형을 당했을 것 같잖아. 아니고 감옥에서 나와서 군납, 알죠? 군대에 납품하는 엄청 돈 많이 버는 거 알죠? 군납 사업을 하게 돼요. 엄청 돈을 많이 벌게 돼.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은 막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이제 안 좋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자로 잘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닌 또 몇 명의 또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오타쿠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한. 왜냐면 이제 그 역사에 그 뭔가를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한 몇몇이 있었고, 그 몇몇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그 안두희를 쫓아가서 죽였어요. 결국에는 그 이제 이거 표현이 좀 매니아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타쿠라고 하기도 그런데 아무튼 그 이제 추적자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그 안두희를 죽이죠. 그 분은 감옥도 갔다 왔어요, 이미.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김구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김규식은 납북을 당하게 되고 6.25 전쟁 중에 납북이 돼요. 그러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죠. 자, 어쨌든 남북협상은 김구, 김규식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기도 48년 4월. 자, 그 다음에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했던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제주도 4.3 사건이죠. 자, 제주도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좌익의 무장 봉기가 있었는데, 이 좌익을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좌익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이죠. 그리고 여러분 서북청년단이라고 해서, 자, 원래는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는 무상 몰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긴 젊은 자본가 청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돼요. 월남한다고 하죠. 남한으로 내려왔어. 그럼 이 사람들 서북청년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진짜 빨갱이라면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완전 극우이면서 빨갱이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좌익을 소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좌익을 소탕한다는 구실로 그 좌익, 폭동을 일으킨 좌익 세력만 제거한 게 아니라는 거. 이 좌익을 소탕한다는 구실로 그냥 마을을 다 없애버린. 그러니까 소개작전이라고 하죠. 뭔지 알죠? 소개작전이라고 해서 왜 아예 그 마을을 없애버리는 그런 작전을 펴게 되죠. 그래서 이 군경과 서북청년단이 주민들까지도 학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4.3 사건이라고 해서 제주도 48년 4월 3일이구나 아니고 이때가 언제까지 있었냐면 54년이지 56년까지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주민들을 학살을 하게 돼서 공식 기록으로는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데 20만 정도, 21만 정도 되는데 공식적 집계에 따르면 3만 정도의 주민이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제 쉽게 말하면 추모하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이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져 있거든요, 비석에. 이렇게 쫙 이제 둥그렇게 적혀 있는데 쭉 이렇게 이름을 읽어가다 보면 이름하고 나이하고 써 있어요. 쭉 읽어가다 보면 1살, 2살 이런 애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좌익을 속탐한다는 목적으로 꼭 좌익이 아니라 그냥 마을을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피해를 봤던 민간인들이 그냥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본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선거구 2곳의 선거가 연기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50총선거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원래 제주도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1명만 뽑았어요. 제주도 4.3 사건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제주도에서 사건이 일어나자 여수, 순천이 가깝잖아요. 여수, 순천에서 군대를 제주도로 파견하려고 하자 여수의 14연대 내의 좌익 세력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안 간다, 안 갈란다. 제주도에 파견 안 되련다. 그러면서 저항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 중에 좌익이 폭동을 일으킨 건 맞지만 역시 또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빨치산. 네, 빨치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산속에서 좌익 활동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게 바로 빨치산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제주도 4.3 사건까지는 정부 수립 전,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정부가 8월 15일 날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정부 수립 이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정부 수립으로 갑시다. 자, 정부 수립으로 가볼게요. 50총선거가 이루어지죠. 50총선거? 그 다음에 중간에 908페이지에 사료 중에서 위의 사료, 거기 보시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김구가 남북협상하러 가기 전에 했던 말을 이제 적어 놓은 건데 뭐라고 했냐면 김구가 이렇게 말했죠. 이 육신을 세 번째 줄에 조국이 요구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즉 남북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걸 발표하고 그 다음에 4월에 갔다 오죠. 남북협상을 갔다 오고. 자, 그러면 우리는 50총선거 볼게요. 자, 50총선거에서 여러분 누구를 뽑았을까요? 대통령? 아니고 일단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정부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국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국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야 돼요. 뭐를 만들 국회의원이냐? 헌법 만들 국회의원. 자, 헌법 만들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재헌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재헌국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헌법 만들 국회의원, 재헌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했고 여기 보시면 남북협상, 즉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은 참여 안 했어요. 왜냐면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참여를 안 했고 당연히. 그러면서 주로 이제 이승만 쪽 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때는 선거를 만 21세 이상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게 돼요. 만 21세 이상 모든 국민들. 여러분 지금은 선거 만 19세 이상. 알죠 여러분? 만 19세 이상인 거. 그래서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만 21세 이상. 하지만 여기서 모든 국민들이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남자, 여자 모두 참여할 수 있었고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었고 비밀선거였고 당연히. 그래서
보통 비밀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원래 국회의원 총 몇 명이었냐면 200명 정원이야. 그 중에 아까 2개는 안 됐다고 했잖아. 못 뽑았지? 198명을 선출하게 돼요. 자, 200명 정원 중에서 실제로 선출한 인물 숫자는 198명이고 910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너무 글씨가 쪼만해가지고 보일라나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채꼴처럼 그게 국회의 구성이에요. 910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맨 위에 부채꼴처럼 돼 있는 거 보여요? 이게 구성이야. 예를 들면 뭐 198명 중에서 어떤 당에서 몇 명, 어느 뭐 세력이 몇 명, 물론 무소속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제헌국회를 구성하게 되지.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에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헌법을 제정 공포. 여러분 헌법 공포한 날이 제헌절 알잖아요. 제헌절. 그래서 제헌절이 이제 7월 17일이죠. 헌법을 제정 공포. 자, 그리고 나서 이 헌법에서 규정된 게 이거잖아. 삼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국회는 단원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뽑았죠. 이 당시에 대통령 그럼 누가 뽑았을까? 이때는 국민한테 뽑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그 국회의원 뽑은 사람이죠. 198명. 그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이 됐고 자, 뭐 다 알잖아. 초대 대통령은 누구야? 이승만이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부통령은 이시영이고 국회의장은 신익희고 대법원장 김병로 부총리 국무총리 이범석. 이시영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신민회에서 그 외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 이회영, 이시영 그 형제 중에 막내. 네, 요 양반이 이제 돌아왔지. 그래서 부통령을 뭐 긴 시간 아니었지만 얼마 잠깐 부통령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수립되죠. 자, 정부 수립도 48년 8월 15일. 그래서 해방이 된 지 딱 3년 지난 후에 드디어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정부 수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 수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시초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임시정부로 봐야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이제 그때부터 세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건국 몇 년 이렇게 이제 뭐 연호처럼 쓸 때 1919년부터 세서 건국 뭐 30몇 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1948년이 건국 1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임시정부를 먼저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드디어 어쨌든 48년에 수립이 되고요. 자,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유엔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건 한반도 내에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합법정부가 아니고 남한은 합법정부. 그래서 남한이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저는 반공세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을 뭐라고 불렀냐? 괴뢰 정부. 여러분 그런 말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괴뢰 정부라고 했어요. 왜냐면 유엔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물론 19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이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괴뢰 정부라고 했어요. 왜냐면 정부가 정식 정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러 썼어요.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드디어 수립이 됐다. 이제 드디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부가 수립됐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못했던 게 뭔 줄 알아? 친일파 처단 못했잖아. 아이고, 친일파 처단을 못했잖아요. 그거 먼저 해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법이, 국회에서 제일 먼저 만든 법이 친일파 처단에 관련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반민족행위 처벌법 만들어지게 되죠. 자, 언제? 48년 9월. 그러니까 정부 수립하고 제일 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48년 8월인데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은 9월이니까 48년 9월 제일 급해. 친일파 처벌부터 해야 돼.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여러분 911페이지에 반민특위라고 들어봤죠? 네,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서 독립운동가 국회의원 물론 독립운동가만 국회의원에 있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 200명 중에서 친일파들도 있긴 있었겠지. 하지만 그 중에서 독립운동가 한 10여인으로 구성이 된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친일파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특별재판소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해서 거기 보시면
자, 활동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 친일파 하면 우리 떠오르는 뭐 이광수, 최남선, 노덕술 막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배정자 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결론부터 그냥 제가 얘기하자면 이 중에서 제대로 처벌받거나 감옥에 간 사람 1도 없다.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게 되죠. 방해하게 되는데 자, 이승만 정부가 활동을 방해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죠. 이승만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세력이 없었어요. 나를 따르는 데 조직이 없었는데 친일파들이 이승만한테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래요. 이승만한테 많이 가게 돼, 붙게 돼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친일파를 처단하게 되면 내 손발을 잘라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 그리고 국회에도 프락치가 뭐냐면은 여러분 프락치가 지금으로 하면은 스파이 또는 세작 이런 표현 여러분 알아요? 프락치, 스파이, 세작 다 같은 뜻이에요. 자, 밀정 다 같은 뜻이야. 그래서 국회 안에도 공산주의자의 프락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좀 이렇게 진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었죠. 빨갱이로 몰아서. 그래서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었고 결국에는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고 결국에는 활동 기한이 원래는 1950년 6월로 잡혀 있었는데 1949년 8월 말로 활동 기한을 약 한 10개월 정도를 단축을 시켜서 그냥 흐지부지 활동을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효가 단축되면서 결국은 끝나게 되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민특위 사무실이 해체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친일파가 처벌받은 경우는 없다. 암살이지 그 영화. 이정재가 막 이렇게 막 배를 까면서 막 총알구멍이 여기도 뭐 1900 뭐 몇십 몇 년에 막 여기 총알구멍이. 그게 이거야. 반민특위. 그 재판 딱 그 드라마 그 장면이 그 영화 딱 장면이 요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정재가 어떻게 돼? 무죄로 풀려나잖아. 그거야. 이게 이거라니까? 딱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증거 불충분 아니면 증인이 갑자기 죽어. 없어져.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친일파 처벌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35년 식민지 중에 친일파를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지배를 몇 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역자라고 하거든요. 독일에 협조했던 그 사람들을 몇만 명 죽였어요.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고 하는 게 제 기억으로 2019년, 2020년 요 정도인데 92세 되는 노인을 재판정에 세웠어요. 그 사람은 부역자이긴 한데 경비원이었어요. 그 회사나 뭐 이런 데 경비원이었는데 그래도 독일에 부역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런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면죄부를 준 거지. 그래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역시 자기 조상들의 재산을 지금까지 불리면서 아주 배불리 잘 살고 있다는 거.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농지개혁법 봅시다. 농지개혁법. 자,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국회에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법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농지개혁법이고요.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사람이 유전, 땅을 가져야 돼. 그래서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갖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 토지를 다시 이제 개혁을 하게 되죠. 자, 원칙은 이거예요. 유상매입, 유상분배. 아까 제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북한이라고 했고 유상매입, 유상분배는 남한이죠. 자, 유상매입, 유상분배는 제가 만약에 여기 보시면 3정보 상한이에요. 제가 만약에 10정보의 땅이 있다고 칩시다. 기준보다 많아. 그러면 나는 이건 이제 농경지에 한해서인데 10정보의 농경지가 있으면 나는 7정보는 나라에 팔아야 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양은 얼마예요? 3정보. 그럼 나는 3정보를 가지고 7정보는 어떻게 한다? 나라에 판다. 그럼 나라가 나한테 뭘 줘? 내가 땅을 팔았잖아. 그럼 나라가 나한테 뭐를 줘? 돈을 줘야지. 그런데 물론 나라는 이때 돈이 없기 때문에 지가증권이라는 걸 줘요. 이 지가증권이라는 건 이런 거지. 증권을 주고 야 이거 나중에 갚을게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돈을 줘. 자, 땅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고 반대로 땅이 없는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땅을 살 수 있어. 나라로부터 사. 얼마까지 살 수 있어? 3정보까지 살 수 있어. 그런데 땅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근데 난 돈이 없잖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땅에 대해서 3정보 정도 사겠지 내가. 땅을 사는데 이 땅의 평균 수확량의 1.5배를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원래 100가마니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이 땅의 가격은 얼마야? 150가마니로 책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5년 할부. 쉽게 말하면. 그럼 나는 1년에 얼마씩만 내면 돼요? 30가마니씩 되니까 30%씩만 내면 되는 거지. 1년에 30%씩만 내면 나는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드디어 나도 땅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농민이라 하더라도 그게 농지개혁이에요. 자,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49년 6월에. 그리고 이게 일부 수정이 돼서 50년 3월부터 실시돼서 57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문제는 그런데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50년에 뭐가 있었어? 6.25. 그러면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농지개혁은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겠지.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땅을 샀다 하더라도 또는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그 뒤까지 이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조금 미흡하긴 했었다. 자, 보시면 결과. 그래도 농민이 땅을 살 수 있었고 지주는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3정보 이상의 농경지를 가진 사람이 이제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주계급은 사라졌고 농민이 땅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공산화를 방지했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그냥 점령하고 내려가고 점령하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마을을 점령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지역에 사는 지주들을 데려다 죽이고 지주의 땅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왜? 공산주의 되라고. 쉽게 말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라고. 단순히 그냥 점령하고 싸우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싸우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산당은 점령을 하면서 점령하고 그 지역의 지주를 죽이고 땅을 뺏어서 나눠주고 공산화시키고 내려가고.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공산화가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난 이미 땅이 있잖아. 이제 나는 지주 입장이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르게 공산화가 되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농지개혁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공산화 방지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라에서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중소지주층이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이 좀 있어. 그럼 땅을 팔았어. 그럼 나라에서 나한테 돈 주잖아. 나라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중소지주가 공장을 차려서 공장 사장이 돼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자 했지. 농지개혁도 하면서 산업화도 이루면서. 산업화라는 건 뭐냐면 공장 차려서 이제 공장이 많아지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중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나라에서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은 실패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나라에서 의도하는 대로 되지는 못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왜냐면 지주계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밑에 912페이지 보시면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놓은 거 보이죠? 자, 원칙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이 먼저, 우리가 먼저. 북한이 먼저. 북한이 개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먼저 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가볼게요. 6.25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전쟁은 뭐냐면 순서.
전쟁에서는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6.25 전쟁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북한 정권의 수립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상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뭘 알아두면 될까요? 여기 보시면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일단 위원장은 누구? 김일성이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43년에 토지개혁이 이미 이루어져요. 아니 43년? 46년 3월에. 46년 3월에 토지개혁이 이미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토지개혁은 우리가 먼저, 북한이 먼저? 북한이 먼저. 네, 북한이 먼저 토지개혁을 하죠. 자, 그리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였잖아요. 임시를 떼버렸어.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러면서 인민군이 창설이 되고요. 자, 결국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오늘이 며칠이죠? 9일이지? 이날이잖아. 오늘이 북한 정권 수립 73년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그쯤 됐지. 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새벽 넘어오는 시간 있잖아. 그때 열병식을 했다고 하더라고. 북한은 꼭 새벽에 열병식을 하거든요. 자정이 되면서. 그래서 열병식을 했다고 하고 오늘 뭔가 김정은의 담화가 나올 거라고. 뭔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화문이 아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9월 9일.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거는 며칠? 8월 15일. 북한 정부가 수립된 거는 며칠 뒤. 그쵸? 며칠 뒤죠? 9월 9일. 그래서 북한 정부가 수립된 날이에요. 자, 하지만 아까 말했죠. 한반도에서는 유엔에서 인정한 합법정부 우리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괴뢰정부였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수상은 김일성, 부주상은 박헌영, 수도가 서울이야. 웃기지 않아? 수도를 그냥 서울로 정한 거야. 그리고 평양은 임시 수도. 이게 무슨 말이겠어? 언젠가는 내가 서울을 차지해야지. 요런 의미. 이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수도가 평양이에요. 지금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남침을 준비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남침 준비 봅시다. 자, 전쟁 발발 직전의 남북한 상황. 보시면 말 그대로 남북한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었고 이 6.25 전쟁이 어느 날 그냥 빵 일어난 게 아니고요. 뭔가 좀 이렇게 날 듯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이게 사건이 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충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 휴전선에서 말하자면 휴전선이라 그때 38선이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팡 전쟁이 난 거죠. 그래서 자,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이 나기 직전에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여러분 교재 915페이지 보시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거예요. 미 국방장관 에치슨이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에서 우리나라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랑 타이완이 빠져 있어서 이제 북한이나 공산주의 세력이 생각할 때는 남한은 미국이 안 지켜줄라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쳐들어오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에치슨 라인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이런 우리가 금방 얘기한 내용보다는 사실 뭐가 중요해? 시기가 중요하지. 시험에는 시기를 물어보니까 1950년 1월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갑시다. 북한군의 남침. 초등학생들이 그거 알아요? 남침인지 북침인지 헷갈린다는 거? 이게 남침이면은 북한이 남쪽으로 쳐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는 북쪽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라고 한다는 거야.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애들은 남침과 북침 헷갈린다고 하는데 무조건 남침인 거죠. 북쪽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북한군의 남침 3일 만에 서울 함락.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된 게 1950년 9월 초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는데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다는 건 부산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라는 얘기야. 다 공산당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916페이지에 지도 중에서 맨 왼쪽 그게 낙동강 전선. 찾았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죠. 1950년 7월에 참전을 하는데
참전을 결정한 건 언제냐면 6.25 전쟁이 난 다음 날 참전을 결정해요. 그래서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났잖아. 6월 26일 그 다음 날 북한의 침입은 불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유엔군 파견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참전 결의 6.25 전쟁 다음 날. 그리고 나서 7월에 오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유엔군의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가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뭐 몇만 분의 1이었대요. 그래서 거의 성공할 확률이 없는. 그래서 이 인천으로 이제 우리가 쳐들어간 거죠. 상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또 뭐라고 해야 돼? 이 눈을 돌리기 위해서, 북한군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동시에 공격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았지만 성공을 하게 된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고, 자, 이제 서울에서부터 밀고 올라가는 거지. 위로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3일 만에 수복,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수복을 하게 돼요. 자, 서울을 뺏긴 게 6월 28, 되찾은 게 9, 28 서울 수복이라고 그래요. 9, 28 서울 수복.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을 되찾고요. 자, 이제 밀고 올라가. 38선을 넘은 날이 며칠이라고 했죠? 그게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에요. 그래서 38선을 넘은 날 10월 1일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 그리고 평양을 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월 10 며칠쯤에 평양을 수복을 하고, 자, 이제 쭉 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압록강 근처까지. 그래서 거의 이제 이제 밀어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다 이겼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는데 중공군이요. 이제 중공군이라고 썼지만 우리 책에는 중국군이라고 나와 있죠. 중국 공산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1950년 10월 25일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 중국군은 들어봤죠? 인해전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지. 쉽게 말하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탄의 양보다 중국군의 숫자가 더 많았다. 2, 3배 많았대요. 한 발 쏴서 3명씩 죽여야 되는 거야. 말이 돼 그게?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고 내려오는 거지. 그게 바로 인해전술이라고 하고, 자, 결국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퇴각을 하고요. 자, 흥남 철수 들어봤죠? 흥남 부두에서 미 해군의 철수작전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실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함대가 한 3대쯤 있었어. 거기에 이제 군인들을 태워서 철수,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철수를 하려고 보니까 민간인들이 정말 다닥다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민간인들을 싹 놔두고 군인만 탈출을 해? 그 민간인들은 다 죽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군함에다가 다 사람들을 태웠어요. 몇만 명씩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최대 태울 수 있는 양, 원래는 그렇게까지 많이 태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겨우 다 태워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부산, 왜 우리 그래서 국제시장 영화 같은 거 보면 부산에 피난민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부산이나 거제 이런 데를 이제 데리고 내려온 거지. 그래서 겨우겨우 그 배로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게 흥남 철수 작전이고, 자, 이게 되게 경이로운 게 1950년 12월 24일, 그러니까 20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며칠간 이어지게 되고,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이 작전이 이제 완수가 되는데, 더 재밌는 건 배 탄 숫자보다 내린 숫자가 더 많았어요. 어떻게 뭐 이분법이야? 사람이 2개로 나눠져?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이가 그 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3명의 숫자가 더 늘어서 내리게 됐고, 그분들은 지금도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지금은 연세가 꽤 많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흥남 철수작전이라는 게 성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군 유엔군의 재반격이 있었죠. 자, 어디까지 우리가 밀려 내려갔냐면 서울을 2번 뺏긴 거예요. 그리고 평택 오산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을 다시 되찾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사후퇴라는 게 2번째 서울을 뺏긴 거. 서울은 몇 번 뺏기고 몇 번 되찾았냐? 2번 뺏기고 2번 되찾았어요. 그래서 2번째 뺏긴 걸 1사후퇴라고 하고, 결국에는 총공세 끝에 서울을 재수복하면서
밀고 올라갔어. 어디까지 밀고 올라가냐면 38도선 근처까지 밀고 올라가서 요 38도선 근처에서 이제 공방전, 말하자면 소모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게 되죠. 자,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엔군 측과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국, 그래서 이런 휴전회담이 진행이 된 거고요. 자, 휴전회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됐냐면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해방이 될 때까지니까 약 2년 정도, 정말 풀로 2년 정도 휴전회담이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휴전회담이 2년이나 걸린 이유는 여러 가지 쟁점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917페이지에 이 쟁점 때문에. 자, 봅시다. 군사 분계선이나 그 다음에 중립국 감시 기구 포로 송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아예 표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포로를 이런 거죠. 다 원하는 대로 보내줄 것이냐. 왜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진영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본인 나라로 그냥 보낼 것이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엔에서는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자. 그런데 소련에서는, 공산군 측에서는 강제 송환이니까 그냥 자기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약간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인민군이었어. 근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차출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민군으로. 그럼 나 같은 사람 포로로 잡혀서 나를 북한으로 그냥 보내면 나는 어떡해? 나는 공산당이 싫은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다 자유송환. 가고 싶은 대로 각자 다 보내주게 돼요. 결국에는 자유송환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선, 이승만 정부죠, 반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포로 송환에 대한 원칙이 결정이 안 됐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풀어줘 버렸어, 우리 포로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쟁이 다시 날 뻔했었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저것 막 요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제도 포로, 반공포로 석방이었지만 미국이 잘 무마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별다른 일 없이 끝났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리수를 둔 거지.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뻔했었다. 그게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반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거,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이고, 자, 결국에는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서명. 요거 시험에 잘 물어본다. 서명 누가 했냐, 사인 누가 했냐 물어봐요. 자, 유엔군 대표로는 클라크가,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제 최고 사령관으로 김일성이, 그 다음에 중국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중공군이죠. 중공군에서는 팽더화이가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하게 돼요. 자, 봅시다. 한국은, 남한은 사인했다 안 했다? 남한 안 했다. 소련은 사인했다 안 했다? 소련은 사인을 안 했다. 여러분, 남한은 왜 사인을 안 했을까요? 남한은 유엔한테 다 맡겼잖아. 그러니까 군사작전권 이런 거 다 유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알아서 했고. 그러면 소련은 왜 사인 안 했어?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소련이 참전한 적 있어? 없어. 소련이 다만 이건 했지. 휴전을 제의한 건 소련이야. 참전국은 아닌데 휴전을 제의한 거예요. 그래서 휴전을 제의했을 뿐이지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야. 사인할 그게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남한 사인 안 했고 소련 사인 안 했다. 요거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꼭 이 사인 누가 했냐고 물어본다. 서명 누가 했냐고 물어보니까 요거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917페이지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건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막아내자, 뭐 이런 뜻이고, 만약에 북한이 또 쳐들어온다, 미국이 도와주겠다. 약속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전쟁의 피해, 민간인 학살, 그 다음에 뭐 이산가족, 뭐 등등 이런 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겠고요. 6.25 전쟁에서는 순서, 네, 순서가 가장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넘어갑시다. 자, 이승만 정부부터 볼까요? 이승만 정부부터 봅시다. 자, 9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승만 정부. 자, 이승만 정부는 언제부터? 여기 써있네, 연도가. 48년부터 60년까지. 여러분, 이때는 대통령 몇 번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중임. 4년 중임이에요. 지금은 5년 단임이잖아요. 5년짜리 대통령을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이때는 4년 중임이에요. 자, 요거 하나 알아두고 시작하면 되겠죠.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어? 2번 할 수 있어. 그래서 중임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반공제일주의. 공산주의랑 싸웠으니 뭐 당연하겠죠. 반공제일주의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독재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요 시기에 이제 우리는 네모 2번부터 볼 거예요. 이승만의 장기집권 도모부터 봅시다. 자, 이승만은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이 1대 대통령이 1948년부터 1952년까지 1대 대통령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봅시다. 아까 우리가 재헌 국회의원 뽑았던 거 기억나죠? 남한만의 총선거에서. 그때 재헌 국회의원은 국회를 만들, 헌법을 만들 임시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그러면 몇 년에 총선을 다시 해야 돼요? 48년에 당선됐지? 그리고 50년에 새로 투표를 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대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새로 뽑았던 거예요. 2대 국회의원. 자, 그런데 2대 국회의원들은 누가 많이 참여를 했냐면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안 했던 남북협상파. 쉽게 말하면 이승만의 반대파. 이런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처음에는 1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승만과 관련된 사람들, 이승만 쪽 세력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2대 국회의원, 2대 총선에서는 이승만 반대파가 대거 당선이 됐어. 자, 그런데 2대 대통령을 1952년에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2대 국회의원이 이승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줄까? 안 뽑아줄 거 아니야. 반대파들이 당선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불안한 거야. 쟤네들이 2대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뽑아주겠네? 그러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야지. 그게 발췌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1차 개헌. 자, 그러면 개정 과정 보세요. 자, 그러면 1952년이야. 여러분 6.25 전쟁이 몇 년까지? 50년에서 53년까지. 그러면 52년이라는 건 지금 6.25 전쟁 중. 6.25 전쟁 중. 그러면 임시 수도가 어디예요? 지금 국회랑 정부는 어디 있었어?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나마 그 국회의원들을 쉽게 말하면 탄압을 하면서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산 정치파동. 쉽게 말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자, 개정 과정이라고 나오죠? 딱벌대, 백골, 이거 딱벌대라고 있는 거 맞아? 딱벌대, 그 다음에 백골단 이런 게 뭐냐면 정치 깡패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납치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금을 했어. 그러면서 헌법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를 시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국회의원들을,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죠. 야당, 여당 이제 구별할 수 있죠? 야당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탄압을 하면서 헌법을 개헌을 했다. 자, 그러면서 헌법을 고쳤어. 그럼 어떻게 고쳤냐? 대통령 직선제로 고친 거예요. 자, 직선제는 누가 뽑아줘? 국민들한테 뽑아달라고 하는 거야. 자,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양원제. 자, 원래는 우리나라 국회가 한 개잖아요. 여러분 알죠? 단원. 우리나라 국회 한 개잖아. 단원. 미국은 국회가 2개인 거 알아요? 상원, 하원. 그쵸? 우리나라도 양원으로 개헌을 했어요.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실제로 참의원, 민의원이 뽑힌 적은 없어. 그냥 이거는 형식상 양원이라는 걸 넣은 것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개헌, 1차 개헌은 6.25 전쟁 중 뭘로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 자, 그래서 1952년 선거에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1951년 12월에 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승만의 정당은 자유당이에요. 그래서 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여당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선거를 주도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때는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 살아있는데 왜 왕을 또 뽑냐. 그러면서 선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선거하라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승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알아? 이씨여서. 왜냐면 이씨 왕조인 줄 알고. 조선왕조 이어진 줄 알고 그냥 이씨니까 이씨 왕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승만을 뽑아줬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뭐 약간 그러니까 권한은 굉장히 크지만 이거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적었던 시절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이 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을 몇 번만 할 수 있어? 다 했잖아. 2번 다 써먹었지? 이제 못해. 자, 그래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헌법 바꾸면 돼. 난 또 3번 할 건데? 그래서 헌법을 또 바꾸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 2번째 개헌이 4.4.5.입 개헌이에요. 4.4.5.입 개헌. 자, 시기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발췌 개헌 52년, 4.4.5.입 개헌 54년. 그래서 54년에 개헌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내용 볼까요?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가 뭐냐? 자, 이거는 여러분이 내용을 보는 게 훨씬 빠르니까 여러분 9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차 개헌 4.4.5.입 개헌 사료. 자, 55조 1항 보세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아는 거잖아. 그쵸? 4년 중임제. 그런데 부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4.4.5.입 개헌이에요. 없었던 부칙을 넣은 거야. 자, 부칙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55조 1항의 단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헌법을 만들 당시 대통령이 누군데? 이승만이잖아. 이승만에 한해서는 2번만 해야 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호, 신박해. 그래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찬성했을까 아닐까? 아니겠지, 당연히. 그래서 반대를 하는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국회의원이 213명이고 자, 이 중에서 자, 213명이 아니라 이 중에서 213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서 3분의 2가 135.333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136표가 나와야 통과. 알겠죠? 136표가 나와야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선거를 했지, 투표를 했겠지? 근데 몇 표가 나왔냐? 135표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거는 통과야? 아니면은 통과 안 된 거야? 통과 안 된 거지? 이걸 부결이라고 그래. 부결. 부결은 통과 안 된 거. 가결은 통과된 거.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쯤에 이틀인가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거야. 우리 수학자들 불러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은 통과야. 그러면서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135.333에서 333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0.3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4.4.5.입 하면 여러분 4.4.5.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하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을 하게 되면 4 이하는 없애고 5 이하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0.3은 4 이하니까 반올림으로 떼버리는 거지. 그러면 몇 표가 나와도 된다? 135표만 나와도 된다. 근데 아까 135표 나왔다며. 그러면 이건 통과야. 그러니까 가결이야, 부결이야? 가결이지. 그래서 이틀 뒤에 갑자기 야,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거 가결이야? 바뀌었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말하면서도 웃겨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이게 영화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는 게 웃겨서. 그래서 결국에는 4.4.5.입의 논리로 말도 안 되게 번복을 하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건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다? 제한이 없어. 계속 당선만 되면 계속 할 수 있게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네,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게 1956년이고, 자, 1956년의 대통령 선거는, 자, 이렇게 볼게요. 자유당, 반대당이 민주당, 그 다음에 무소속, 정의 대통령이에요? 부가 부통령이야? 자, 자유당의 정통령은 이승만이 후보로 나갔어. 부통령은 이기붕. 민주당, 이 민주당이라는 게 4.4.5입 이후에 생겼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어처구니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4.4.5입 이후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921페이지 민주당 창당. 1955년에 민주당 창당. 그래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는데 정통령에는 누가 냈냐면 누구냐면 신익희. 자, 그 다음에 부통령에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후보에 나갔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고 자, 그 다음에 조병옥이 아니라 조봉암 이렇게 나갔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에는 누가 당선이 됐냐? 자, 여기에서는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익희를 뽑아주고 싶어 했지만 신익희가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전라도로 유세를 갔다가 전라선 기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 사망을 했어요. 왜 약간 좀 뭔가 있는 거, 야로가 있는 것 같아? 자연사야, 자연사. 안타깝게도 자연사 했어요.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은 거야. 그래서 신익희가 사망을 한 거를 사람들이 알긴 알아. 근데 투표용지에는 이거를 빨리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익희 이름이 그대로 나갔어. 근데 신익희가 죽은 걸 알잖아, 내가. 하지만 이승만 찍기는 싫어. 신익희를 찍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추모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미 없긴 하지만. 그리고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지개혁을 이끌었던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은 정치인이어서 이 사람이 유효 득표가 30% 가까이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조봉암은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그럼 누가 당선됐냐?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이게 56년 선거고 이 56년 선거할 때 여러분 921페이지 아래쪽에 포스터 보여요? 선거 포스터? 거기 뭐라고 써있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써있잖아요. 선거 포스터 92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포스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는 게 이때 민주당의 구호였고 자유당에서는 뭐라고 했냐?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선거를 했었던 게 몇 년 선거라고요? 요게 56년. 요거 56년 선거. 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 몇 번 당선돼서 3번 당선됐지? 그리고 4년은 또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4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요거 보세요. 자, 이승만은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세력들을 또 철저히 밟아버리게 되죠.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서 조봉암이 아까 표를 많이 얻었잖아. 살려두면 안 되겠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얘가 대통령 되려고 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죽여요. 사형. 그래서 결국에는 조봉암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보안법 파동이라고 해서 자,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 11구 사건 때 생겼던 국가보안법을 이때 개정을 한번 하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 폐간. 경향신문은 야당적 성향을 가진 그런 신문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폐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시간은 빨리 흘러서 4년이 또 금방 지나갔다. 4번째 대통령 선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4번째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3.15 부정선거. 그래서 요 3.15 부정선거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4.19 혁명 1960년에 있었어요. 자, 이때쯤 되면은 이제 이승만은 욕을 많이 먹고 있었겠지. 그리고 사실 이때는 이승만 나이가 되게 많아가지고 85세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4년 더 한다고 생각해보면 90살인데 지금의 90살과 이 당시는 60년이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90살이 된다는 건 지금의 한 150살 된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이제 제가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많고 막 뭐 무슨 뭐 질환이 있다는 등 뭐가 있다는 등 막 이런 소문도 막 나고 이랬었어. 정치를 뭐 잘 못한다는 등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민심 위반, 정치를 잘 못한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정부도 지금 굉장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선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도 지금 어떻게든 선거로 이제 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28 대구 학생 이거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선거가 가까워져. 그러면 이제 중고생들이 자기들이 투표권은 없잖아. 중고생들이니까. 그런데 그냥 왜 이렇게 유세차 같은 데 막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당의 유세차를 따라다니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다 등교를 시켰어요. 학교에 나오라고 한 거야. 왜냐면 유세차 못 따라다니게 하려고. 야당 유세를 못 따라다니게 하려고 일부러 싹 등교를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대구 학생들이 이제 길거리로 막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정권에 이용하냐. 우리를 정권에 이용해 먹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대구 학생 의거라는 게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4.19 혁명의 이제 출발점이 됐다. 이제 단초가 됐다. 그리고 결정적 계기가 된 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당시에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사람, 아까 자유당은 당연히 이승만이죠. 민주당은 조병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선거 전에 나 잠깐 미국에 아픈 데가 있으니까 병 좀 치료하러 갔다 올게. 미국에 갔어. 그리고 미국에서 죽었어. 또 그래서 이승만은 이번에도 거의 단일 후보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실 선거하든 안 하든 당선이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이 아까 나이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85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승만한테 무슨 일이 생겨 유고시 부통령이 정권을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러면 자유당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부통령을 당선을 시켜야 안심. 자, 그래서 이때 이기붕을 후보로 내세웠고 상대당은 장면이었는데 여러분 3대 대통령에서 부통령이 누구였어요? 장면이 당선이 됐잖아. 그러니까 장면은 한번 당선이 됐었고 이기붕은 또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이기붕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을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부정선거였냐면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922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 사료탐구에 3.15 부정선거 지시 비밀 지령 이런 게 있죠. 비밀 지령을 내려가지고 거기 제목만 볼게요. 사할 사전 투표,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 그 다음에 완장 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거야. 사할 사전 투표는 40% 정도의 투표를 미리 해서 투표함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여서 3명이 들어가서 같이 보는 거야. 너 누구 찍나 보자. 그럼 보고 있으면 여당 찍어야지 않겠어? 그렇게. 그 다음에 완장부대라는 건 어떤 사람한테 직책을 줘서 이제 여당 참관인, 그래서 야당 참관인들은 쫓아내고 이 완장부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거를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야당 참관인들까지 쫓아내는 뭐 이제 이런 식의 부정선거를 자행을 한 거고, 자, 결국엔 이런 노골적인 부정선거 때문에 이기붕의 득표는 뭐 거의 한 90% 가까이 나와서 당선은 됐지만 이게 부정선거라는 걸 시민들은 그날 3월 15일 그날 알았지 당연히. 그래서 그날부터 3월 15일 그날부터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마산에서 선거 당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어. 데모를 했어. 그런데 시위 도중에 고등학생 하나가 실종이 된 거예요. 김주열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니까 지금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월 15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애가 하나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삿바닥이 난리가 났지. 애가 사라졌다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소문이 났어. 그리고 나서 4월 11일 한 달이 조금 못 돼서 애가 시체로 떠오른 거예요. 마산 앞바다에. 어떻게 됐냐면 경찰이 최루탄을 쏜 거예요. 최루탄이라고 해서 남학생들은 아나? 최루탄? 최루탄이라고 해서 폭탄처럼 생겼어요. 수류탄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딱 터트리면 가스가 막 나와.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시위대를 향해서 이렇게 발사체가, 총처럼 생긴 발사체가 있어. 거기다 넣어서 쏘는 거야.
근데 원래 쏠 때는 포물선을 그리게 써야 돼. 바닥으로 떨어지게. 사람한테 쏘면 안 돼. 근데 이제 경찰들도 시위를 진압하다 보면 이제 약간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막 쏜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로 죽은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얘가 죽으니까 이 나라에서 야, 우리가 죽였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애를 시신을 수습을 해서 얘를 거적 같은데 똘똘 말아서 돌멩이를 매달아서 바다에 던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은폐를 하려고 했지. 그런데 4월 11일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공론화되고 알려지게 되고 마산에서부터 데모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주열 학생의 죽음, 그리고 시위 촉발, 그리고 서울에서 4월 19일 날 대대적인 데모가 있었는데 그 데모가 일어나기 하루 전 고려대에서 기습 시위가 있었어요. 4월 18일이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기습 시위가 있었고 그 기습 시위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을 향해서 발포를 했어요. 총을 쏴버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또 몇 명이 죽었어. 그러자 4월 19일 드디어 시위가, 데모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인 거죠. 자, 그래서 이 4.19 혁명에서는 주요 대학, 고등학생,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시위가 거듭되다 보니까 4월 25일 전국의 대학 교수들 한 258명 정도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이런 시위가 이어지게 되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다 내려놓고 나는 물러나겠다 라고 하면서 하야를 선언하게 되고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를 하겠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었어. 그래서 하야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4.19 혁명이죠. 그래서 4.19 혁명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923페이지 서울대학교 물리대 선언문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서울대 시위 선언문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4.19 혁명이 끝이 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그 당시에 국무위원이었던 허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돼. 이게 임시정부 같은 게 수립이 돼서 거기에서 3차 개헌을 주도하게 되죠. 자, 봅시다.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고 3차 개헌. 왜냐면 왜 3차 개헌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너무나 대통령 중심제였기 때문에 독재 정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한번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3차 개헌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로 바꾸게 되죠.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우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따로따로 뽑잖아요. 내각 책임제는 우리는 국회의원만 뽑으면 국회의원의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과 같은 그런 정치 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과 같은 정치 체제를 내각 책임제라고 하고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 양원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각 책임제 정부가 잠깐 만들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선거를 새로 했고 이때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고 이때의 쉽게 말하면 이제 당대표 같은 사람이 내각을 구성하거든요. 그게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대통령이 있긴 있어. 하지만 이제 별다른 기억이 없지. 우리한테는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고 국무총리가 장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면 내각. 자, 이제 두 번째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선출이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장면 내각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 장면 내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수립.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수립, 마련만 된 거고 실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운 거야. 시행은 못한 거지. 그래서 계획만 세웠고 사실 장면 내각이라는 게 9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만 있었던 정부이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화가 진전이 되기도 하고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기도 해요. 자, 학생과 혁신 계열들이 여러 가지 통일 방안들을 내놓아서 통일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짧게 있었고 굉장히 또 혼란스러웠고 민주당 안에서도 신파와 구파로 나눠져서 윤보당과 장면이 각각 또 다른 당을 만들어서 뭐 신민당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또 지들끼리 혼란스러웠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당이 없어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면 뭐 얼마나 대단히 개혁적인 정당이 나라가 될 것 같지만 사실 또 뭐 비슷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큰 성과는 없었죠. 그래서 925페이지 보시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지속돼서 결국에는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3차 개헌. 허정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 그리고 장면 내각. 3차 개헌의 내용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그리고 장면 내각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통일론의 활성화 이 두 가지 업적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